이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너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다고.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60대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경비원의 경비 모자가 흙바닥을 굴러다니는 모습은 15년 성실했던 삶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폭행을 유모차를 밀던 한 여인이 지켜봅니다. 3살짜리 딸의 평온한 숨소리가 그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범한 엄마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짓밟힌 경비원의 굴욕적인 외침과 절망적인 절규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 707 특임단 강중령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프레스티지 팰리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김철수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김철수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고든 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젊은 남자의 힘에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새로운 보안업체라고. 이제 당신처럼 꿈을 대는 늙은이는 필요 없단 말이야.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아파트에서 15년을 꼬박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여기 입주민들이 다 아시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닥쳐. 멱살을 잡은 남자가 김철수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김철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그때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던 강유진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의 손이 유모차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아니야. 참아. 유진은 유모차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살 된 딸의 고른 숨소리가 유진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평범한 엄마야. 더 이상 그런 일에 개입할 수 없어. 유진은 고개를 돌려 다른 길로 가려 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검은 정장 남자가 일어서려는 김철수의 어깨를 발로 눌렀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지. 늙으면 빨리빨리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지. 다른 남자가 경비실로 걸어가 유리창에 종이를 거칠게 붙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마이너스 경비팀 전원해고 통지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바닥에 앉은 채로 외쳤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해고라고요. 불법? 멱살을 잡았던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법이야, 할아버지. 이제부터 이 프레스티지 팰리스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알아들었어?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유진은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철수는 혼자 남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유모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진은 아파트 벤치에 앉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작은 손으로 비누방울을 터뜨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딸이 어디선가 나타난 김철수를 가리켰습니다. 김철수는 입가에 반창고를 붙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 공주님. 김철수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기뻐하며 사탕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괜찮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야 아이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김철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아파트를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유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광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보았던 검은 정장 남자들이 광장 한가운데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자, 주목. 오늘부터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를 받습니다. 목소리가 큰 남자가 지나가는 주민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딱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꼭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70대 할머니 하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다 무슨 돈이에요? 나는 금시초문인데. 오늘부터 새로 생긴 규칙입니다, 할머니. 이 돈 안 내시면 앞으로 이 광장 출입 금지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김철수가 테이블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 사용료를 따로 걷겠다니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가장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조상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허, 이 늙은이 또 나왔네. 조상무가 김철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당신들 맘대로 하게 놔둘 순 없지. 나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김철수가 두 팔을 벌려 조상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나대는구만. 귀찮게. 그 순간 조상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김철수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소리가 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진은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딸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기서 기다려. 유진이 딸의 눈을 손으로 살짝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딸은 엄마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장바구니를 딸 옆에 놓고 조용히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뺨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경비 모자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모자를 주워들고 조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방금 그 행동은 좀 심하신 것 같네요. 이분께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조상무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댁이 뭔데 끼어들어? 조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늙은이처럼 바닥에 뒹굴고 싶어? 험한 말 마시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유진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김철수의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오늘 가지가지하네. 조상무가 유진의 어깨를 향해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은 밀리는 척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상무의 오른팔을 재빠르게 움켜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조상무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유진의 무릎이 조상무의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조상무의 오른팔은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 조상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진이 조상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사과해.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철수도 뺨을 붙잡은 채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상무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유진의 집 문이 거세게 두들겨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유진이 문을 열자 경찰 2명과 함께 조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조상무의 오른팔에는 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어제 저를 무참하게 폭행한 사람이라고요. 조상무가 유진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 때문에 멀쩡한 제 팔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당장 폭행죄로 고소할 겁니다. 경찰관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이분과 몸싸움을 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서 합의할 생각 있어요? 1억. 딱 1억만 주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유진의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유진은 아파트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게시판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공지 마이너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입주민에 대한 경고. 공고문에는 유진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공고문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오후에 남편 박지훈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박지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소문 다 들었어. 당신이 또 사고 쳤다며. 박지훈이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유진아,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응?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합의금 주고 끝내자. 지훈아, 까짓 거 잃어. 내가 밤낮 없이 수술 몇 개만 더 뛰면 만들 수 있어. 제발 우리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좀 살자. 박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 때문에 또 이상한 소문 돌면 나더러 병원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유진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알았어. 당신 힘들게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박지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이 잠든 후 유진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검은색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유진이 전화기를 켜자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주저없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중령, 정말 오랜만이네. 김소령, 안녕하세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10년 만에 연락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데.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요. MCI 홀딩스라는 회사와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미롭네. 며칠 시간 주면 파악해 볼게. 조심해, 강중령. 유진이 전화를 끊고
서랍에 전화기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조상무가 부하 3명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 김철수 그 늙은이만 깨끗하게 처리하면 돼. 조상무가 깁스찬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끝내고 저기 깊은 산으로 데려가. 며칠 굶겨놓으면 알아서 기어나온다고 할 거야.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틀 전부터 주차장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차장 여러 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위험해.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가 밤 순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상무와 부하들이 기둥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주차장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주차장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메인 전력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불이 꺼진 거야? 조상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누구? 조상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에 차가운 것이 감겼습니다. 밧줄이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의 입이 막혔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적외선 투시경을 낀 유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분 후 주차장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조상무와 부하 3명이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디선가 나타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 프레스티지 팰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요. 불법 감금 현행범을 신고하려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전혀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택배를 주문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네,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피해자는 여기 김철수 경비원이시고요. 김철수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입주민께서 방금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유진이 김철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이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 윤대호가 단상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파트에 우리 이웃 중에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윤대호가 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 503호 강유진이라는 여자가 멀쩡한 우리 보안업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팔까지 부러뜨렸다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하고 어떻게 한 아파트에 삽니까?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퇴거 조치에 모두 동의해 주십시오. 뒷자리에 앉아있던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유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당신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서 있어? 이건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윤대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자리에서 몸을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김소령이 보낸 파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서두르실 거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유진이 윤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뭘 하려는 수작이야? 윤대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회의실 앞쪽에 있는 컴퓨터에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곧 스크린에 여러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첫 번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여기 계신 윤대호 회장님과 MCI 홀딩스라는 업체 간의 이면 계약서입니다. 윤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파트 경비 업무를 저 수상한 MCI에 넘기는 대가로 매달 5천만 원씩을 받기로 하셨네요. 회장님,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죠. 이건 회장님 개인 통장 내역입니다. 어이쿠. 지난 6개월간 MCI에서 꼬박꼬박 3억이 꽂혔네요.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윤대호가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관리비 통장에서 빼돌린 돈인가요? 주민들이 피땀 흘려낸 관리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개인 용도로 마구 쓰셨네요. 유진이 계좌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낸 관리비를 저 인간이 맘대로 썼다고? 한 아주머니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깡패 같은 경비업체는 다 뭐였어? 우리 돈 뜯어내서 자기 배 채우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야? 다른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윤대호가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대호 씨, 배임과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대호가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난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부 다 저 MCI 놈들이 시킨 일이라고. 윤대호가 소리치며 발버둥쳤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조상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조상무의 팔에는 여전히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자들이 다 한패였구나. 한 주민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윤대호와 조상무를 끌고 나간 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김철수가 회의실 뒤쪽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경비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진이 김철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복직이죠. 애초에 해고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유진 씨가 영웅이네. 우리를 구해줬어. 주민들이 유진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철수가 뒤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자료들을 구하신 겁니까? 유진이 고개를 돌려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한편 시내 고급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서 오 회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멍청한 윤대호가 고작 아파트 주민들한테 잡혔다고? 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증거까지 들고 아파트로 들이닥쳐?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그런 자료를 찾아낸 거야? 전화 너머에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강유진이라는 입주민 여자가 회의장에서 모든 증거를 폭로했습니다. 오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유진이라. 그 계집애가 감히 계속 내 일을 방해해? 오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VIP 환자 관리에도 차질이 생겼잖아. 지금 경찰들이 그 아파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며? 네, 회장님. 당분간은 저희가 움직이기 조심스럽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유진, 이 여자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었어. 내 거대한 계획 전체를 위협하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야. 오 회장이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법무팀장 불러.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당장 강유진이라는 여자 뒷조사해. 가족관계, 직업 하다못해 뭘 무서워하는지 약점까지 샅샅이 다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특히 그 남편이 뭐라는 놈인지 아주 자세히 알아봐. 그쪽을 들쑤셔서 압박할 방법을 찾아내야겠어.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 후 오 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며칠 후 대학병원 심장외과에서 박지훈이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VIP 환자분 수술 박지훈 교수님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차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어라? 이 환자 프레스티지 팰리스 아파트 거주자네요. 심장 판막 수술이시군. 네, 위에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 시각 오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박지훈의 수술 일정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지훈 교수가 그 VIP 수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부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를 보며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좋아. 수술은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래야 사고는 그 뒤에 터뜨려야 제맛이지. 오 회장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새벽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급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교수님,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박지훈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박지훈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환자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교수님, 심박이 멈춰가고 있어요. 제세동기, 당장 응급처치 준비해. 박지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시간 후 박지훈은 빈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의료사고 조사팀을 꾸리겠습니다. 병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에 새어나가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오후 신임 감사팀장 서민영이
박지훈을 별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서민영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앉으시죠. 환자 차트를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니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서민영이 컴퓨터 화면을 박지훈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수술 후 처방 기록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처방하신 혈액 응고제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했네요. 이렇게 많이 처방하셨어요. 박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방 기록에는 분명히 과도한 양의 항응고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터무니없는 처방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박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민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없으시다?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 보세요. 박지훈 교수님의 디지털 서명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화면에는 박지훈의 사원번호와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조작한 게 틀림없어요. 전 절대 이런 처방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박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용이라고요? 지금 병원 시스템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서민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다음 날 감사팀은 해당 약물을 투여한 신입 간호사 최은미를 조사했습니다. 최은미는 20대 중반의 수줍음 많은 외모였습니다. 최은미 간호사,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돼. 이 약물 투여 정확히 누구 짓이었죠? 서민영이 물었습니다. 최은미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박지훈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두로. 아니, 구두로요? 네, 워낙 교수님이 바빠 보이셨고 제가 감히 무서워서 차마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은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시는 대로 투여했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틀 후 아침 신문 일면에 자극적인 제목이 실렸습니다. 유명 심장외과 의사의 처방 실수로 환자 사망. 스타 의사의 치명적 의료 과실. 박지훈이 신문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병원장이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박 교수, 병원 이미지가 뭐가 되는지 생각해 봤소? 당분간 박 교수의 모든 수술 스케줄에서 배제하겠소.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직 처분도 피할 수 없겠소. 일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시오. 박지훈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지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아, 당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 박지훈이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15년이야.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무너져 내렸어. 유진아, 나 정말 그런 처방 한 적 없어. 억울해 미치겠다고. 유진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계획한 일이야.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암호화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김소령, 저예요.
또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강중령. 남편이 일하는 대학병원 서버를 해킹할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터졌는데 그 처방이 입력된 컴퓨터의 위치 추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은미라는 신입 간호사, 서민영이라는 감사팀장. 이 두 여자 신상도 싹 다 털어주세요. 병원 시스템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알겠어. 며칠만 기다려. 이틀 후 김소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중령,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뭔데요? 뭘 찾았어요? 먼저 그 문제의 처방이 입력된 IP 주소. 박지훈 교수 연구실이 아니야. 엉뚱하게도 병원 관리과 공용 컴퓨터에서 나왔어.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은미 간호사. 그 여자 계좌에 일주일 전 5천만 원이 꽂혔어. 보낸 사람은 당연히 추적이 안 되는 유령 회사고. 역시 고마워요, 김소령. 유진이 전화를 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병원 청소부 복장을 하고 대학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최은미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청소를 하는 척하며 최은미의 사물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최은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은 재빠르게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 끝만한 작은 도청 장치를 사물함 안쪽에 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집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은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 여보세요? 최은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팀장님. 서민영 팀장님이시죠? 네, 그럼요. 시키시는 대로는 다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은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나머지 돈은 대체 언제쯤 주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 동생 수술비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유진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5천만 원만 입금하고 연락이 없으세요? 최은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박지훈 교수가 그냥 정직으로 끝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5천은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시각 박지훈은 대학병원 외과 과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인규 교수는 박지훈을 15년간 지켜봐온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수님, 저 지훈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냐? 들어와. 최인규가 의자에서 일어나 박지훈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교수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처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밑에서 15년입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실수 같은 거 한 적 없다는 거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인규가 책상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교수님. 박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최인규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의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병원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 네, 교수님?
박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번 일 하나 때문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언론에서는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으려고 난리고. 최인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잔이가 잠시 십자가를 져야겠어.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직서를 쓰는 게 좋겠다. 그게 잔이가 몸담았던 병원을 살리는 길이고, 그래야 자네도 나중에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다른 곳에서라도 기회가 있지 않겠나? 최인규가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내 박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박지훈이 종이를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교수님마저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최인규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사직서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교수님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만 나가서 조용히 생각해보게. 최인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휘청거리며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유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포기할래. 내 스승님마저 나를 버렸어.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뭘 더 하겠다고 발버둥 쳐. 박지훈이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다시 김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소령님, 최인규라는 교수도 조사해 주세요. 최인규, 누구야? 제 남편의 스승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틀 후 김소령에게서 놀라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강중령 빙고야. 최인규 교수?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30억 빚더미에 앉았었네. 30억이요? 그런데 웃기지. 일주일 전에 누군가 그 빚을 전액 현금으로 갚아줬어. 오 회장이라는 사람이야. 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시립병원 소아병동을 찾았습니다. 최은미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최은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은미 씨?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은미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박지훈 교수 아내예요. 최은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은미가 서민영과 통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생 수술비가 아직 부족해요. 최은미가 핸드폰을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미 씨.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약속한 돈을 다 줄 것 같아요? 당신만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꼬리 자르려는 거예요. 당신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요. 최은미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동생이 너무 아파서 수술비가 당장 없어서 흑흑. 눈물이 최은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 회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보여주는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서류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 회장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다 당신처럼 돈이 절박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줬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유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최은미가 서류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하세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당신과 당신 동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최은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말할게요. 다음 날 유진은 최은미의 자백서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버로그,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박지훈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유진은 최인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최인규가 과장실에서 유진을 맞았습니다. 지훈이 아내분이시죠? 무슨 일로? 유진이 준비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최인규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교수님의 30억짜리 주식 거래 내역서와 오 회장이 그 빚을 깨끗하게 갚아준 증거 자료예요. 최인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수님께서 모든 걸 덮어 씌우려 했던 최은미 간호사의 자백서고요. 유진이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도 결국 그들에게 이용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인규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을지 아니면 돈 몇 푼의 제자를 팔아넘긴 배신자로 살아갈 건지. 최인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훈이한테 내가 정말 뭔 짓을 한 거야? 눈물이 최인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흑흑. 최인규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오늘 흘리신 눈물만큼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게 교수님이 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인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네. 다음 날 오후 대학병원 대회의실에서 박지훈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박지훈은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오 회장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서민영 감사팀장이 따라왔습니다. 늦어서 미안들 하군요. 저는 고인이 되신 환자 가족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오석환입니다. 오 회장이 위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회장님. 그럼 서민영 팀장,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영이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박지훈 교수의 명백한 처방 실수로 환자가 사망한 비극적인 의료 과실입니다. 서민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서명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박 교수를 믿었는데. 그럼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투표 용지를 나누어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 모두 멈추시오. 이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이 징계위원회는 전부 조작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연결하여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저희 법무팀의 익명으로 제보된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병원 서버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의 처방은 박지훈 교수의 연구실이 아닌 병원 관리과에 있는 공용 컴퓨터에서 입력됐습니다. 서민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은미 간호사의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 5천만 원 입금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감사팀장이란 사람이 신입 간호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멀쩡한 우리 병원 의사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입니까? 법무팀 직원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민영과 최은미의 통화 내용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팀장님, 동생 수술비를 왜 약속한 대로 안 주시는 거냐고요? 서민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오 회장님, 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오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민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전혀 모르오. 어디서 감히 모르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 회장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나한테 시킨 일이잖아요. 박지훈 교수 묻어버리라고 당신이 시켰잖아요. 서민영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오 회장이 뒤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인규 교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오 회장, 당신 혼자 그렇게 빠져나갈 생각 마. 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에 눈이 먼 제 욕심과 저 오 회장의 비열한 협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인규가 박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이 못난 스승을 용서해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배신했다. 박지훈이 고개를 들어 최인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오 회장이라는 자가 내 빚 30억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자네를 희생양으로 만들라고 나를 협박했네. 최인규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깟 돈에 눈이 멀어서 내 아들 같은 제자를 내 손으로 버렸습니다. 흑흑. 위원장이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경찰들이 회의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서민영 씨, 증거 조작 및 무고,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서민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인규 씨도 배임 혐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최인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이미 법무팀 직원들에 둘러싸여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징계위원회는 박지훈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박지훈 교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병원 차원에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박지훈은 동료들의 사과와 격려를 받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하필 그 VIP 환자를 이용했을까? 단순한 의료사고로 위장한 복수치고는 너무 정교하고 잔인해.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유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서랍 속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중령, 오랜만이군. 유진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이준혁? 김소령에게 연락했더군. 덕분에 자니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쉽게 파악했어. 이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자네 남편이 휘말린 그 사건 말이야. 이준혁이 유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환자, 그놈이 누군지 아나? 유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놈이 바로 키메라 프로젝트의 1호 샘플이었어. 키메라 프로젝트? 이건 네가 생각하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야, 강중령. 이건 실패한 실험체를 폐기하고 모든 증거를 은폐하려던 작전이었어. 이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경고다. 이건 자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유진이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키메라 프로젝트, 도대체 뭘까? 이준혁의 전화가 끊어진 후 유진은 주방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감히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더러운 실험 은폐에 이용했다고? 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음 날 새벽 유진은 다시 김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소령,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뭔데? 목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강중령. 키메라 프로젝트. 그리고 오 회장과 남궁 의원의 연결고리를 싹 다 찾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중령. 그거 아주 위험한 물에 발 담그는 거야. 지금이라도. 이미 발 담갔어요. 늦었다고요. 끝까지 가야 해요. 알겠어. 명심해.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틀 후 밤 10시 김소령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에는 남궁 의원 주최 비밀 크루즈 파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VIP 명단에는 오 회장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 적재 목록에는 특수 냉각 컨테이너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이 파일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깍. 갑자기 아파트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유진의 모든 감각이 순간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10년 전 전투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쨍그랑. 거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당장 딸 데리고 안방으로 가.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지훈이 잠에서 깨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서 무슨 일인데? 내 말 들어. 설명할 시간 없어. 당장 딸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유진이 박지훈의 손을 잡고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마. 거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고양이처럼 빛났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소리 없이 그의 뒤로 돌아가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침입자가 쓰러지기 전에 유진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침입자가 권총을 들고 복도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천장에 매달려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입자가 동시에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가족에게는 손대지 마라.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두 침입자가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유진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10분 후 거실에는 4명의 침입자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NIS다. 꼼짝 마. 손들어.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술 조명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이준혁과 NIS 요원 3명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이 쓰러진 침입자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남궁 의원의 꼬리들이었군. 내가 한 발 늦었어. 이준혁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실력 하나는 그대로군. 강중령. 유진이 식칼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혁, 당신이 여길 어떻게? 잔이가 다시 움직일 줄 알았지.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 다행히 늦지 않았군. 이준혁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놈들 싹 다 처리하고 현장 깨끗하게 정리해. 1시간 후 유진과 가족은 서울 외곽의 비밀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박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아까 우리 집에 쳐들어왔던 놈들은 또 뭐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지금까지 당신한테 다 숨겼어. 나 결혼 전에 군대에 있었어. 특수부대. 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특수부대? 당신이?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지. 군인이라고? 이준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됐군. 이준혁이 유진을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NIS가 썩었어. 남궁 의원 그자가 내부에 배신자들을 잔뜩 심어놨더군. 남궁 의원이 대체 왜? 돈 때문이지. 키메라를 적대국에 팔아넘기려 해. 그 대가로 차기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을 예정이야. 이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뒤 저놈들끼리 비밀 크루즈에서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야.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키메라라는 게 정확히 뭐야? 최악의 생화학 무기야. 하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아주 특수한 물질이지. 박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특정 조건이라고? 그럼 내가 수술했던 그 환자는 설마. 맞아. 박 교수가 수술한 그 환자, 그놈이 바로 키메라 1호 샘플이었어. 이준혁이 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회장 그놈이 실험이 끝나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당신 병원, 그리고 당신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야.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나를 이용해? 내 환자를 내 손으로, 그럼 그게 사실상 살인이었다고? 이 개자식들이. 이준혁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강중령,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 공식 기록에 없는 고스트 요원으로 그 크루즈에 잠입해서 키메라 샘플을 탈취하거나 정 안 되면 파괴해줘. 유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해봐. 사망한 그 VIP 환자의 부검 데이터하고 모든 의료 기록을 지금 당장 남편에게 넘겨줘. 그 키메라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내 남편이 직접 분석하게 해줘. 이준혁이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도와준다면야 더 확실하겠군.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어먹을. 그 환자, 내 환자였어. 내가 그놈들 꼭 내 손으로 잡게 해줘.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겠어. 이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자. 유진의 눈에 결의가 번뜨셨습니다. 크루즈 파티 당일 밤 8시 인천항에 거대한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션 드리모라는 이름의 호화 크루즈였습니다. 유진은 검은색 파티 스태프 복장을 입고 승선 게이트에 섰습니다. 손에는 가짜 직원증과 음료 서빙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증 확인합니다. 경비원이 유진의 신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첫 근무라고? 어리바리하게 굴지 말고 당장 주방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크루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바다 위 5km 떨어진 곳에서는 이준혁이 작은 어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NIS 요원 2명이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강중령, 내 말 들리나? 이준혁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들려요. 선명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박 교수와 연결하겠어. 이준혁이 안가에 있는 박지훈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박지훈은 밤새 VIP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이럴 리가 없는데. 박지훈이 중얼거리며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혁 씨, 들려요? 지금 당장 긴급 상황입니다. 박지훈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교수? 침착하게 말해. 그게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키메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특정 약물하고 만났을 때만 터지는 그런 끔찍한 이원화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처방했던 그 심장약, 그게 바로 키메라를 깨우는 조건이었어. 그리고 맙소사, 저온 상태에서만 안정화되는 거였어요. 이준혁이 즉시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중령, 방금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어.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목표물은 저온 상태에서만 유지돼. 냉각 장치만 부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멸한다고. 유진이 크루즈 내부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냉각 장치를 찾아서 파괴합니다. 유진은 서빙 카트를 밀며 크루즈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운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오 회장과 남궁 의원이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색 냉각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미래, 키메라 샘플입니다. 오 회장이 케이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금발의 외국인이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작고 하찮은 것이 수만 명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오? 하하.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지금은 아주 얌전한 고양이죠. 하지만 이놈이 일단 활성화되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궁 의원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며 서빙 카트를 밀었습니다. 음료 서비스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정체를 알아본 오 회장의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저 여자 강유진이야. 라운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 회장의 경호원들이 권총을 뽑았습니다. 남궁 의원의 NIS 요원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스파이들도 각자 총을 겨누었습니다. 3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서빙 카트를 뒤집어 엄폐물로 사용하며 몸을 숨겼습니다. 전현을 막아. 뭐해? 냉각 케이스? 저 케이스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엎드린 채로 냉각 케이스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오 회장이 혼란을 틈타 냉각 케이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다 쓸어버려.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오 회장이 케이스를 들고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 일어나려는 순간 남궁 의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강유진,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내년의 무덤은 바로 여기야. 남궁 의원이 권총을 유진에게 겨누었습니다. 유진이 재빠르게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남궁 의원이 비틀거리는 사이 유진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해외 스파이들도 오 회장을 쫓아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3분 후 유진이 남궁 의원을 제압하고 일어났습니다. 남궁 의원은 기절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크루즈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꽝! 엔진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 오 회장이 배에 폭탄을 터뜨렸어. 유진이 중얼거리며 라운지를 뛰쳐나갔습니다. 크루즈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최상층 헬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헬기 한 대가 이미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냉각 케이스를 들고 헬기 사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하, 강유진, 멍청한 년. 이제 다 끝났어. 넌 저 배랑 같이 수장되는 거야. 오 회장이 유진을 내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유진이 근처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헬기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권총을 겨누며 냉각 케이스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케이스 옆면에 작은 전원 장치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냉각 시스템의 핵심이야. 유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이 정확히 전원 장치에 명중했습니다. 케이스에서 스파크가 튀며 전원이 꺼졌습니다. 아, 안 돼. 내 키메라가. 이럴 순 없어. 안 돼. 오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춘 케이스는 이제 쓸모없는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키메라 샘플이 불활성화된 것입니다. 오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엔진실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헬기까지 미쳤습니다. 헬기가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침몰하는 크루즈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유진의 총알이 명중한 순간 냉각 케이스에서 파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전원 장치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케이스 안쪽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추면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오 회장이 케이스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키메라가.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키메라 샘플은 온도 변화로 인해 완전히 불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무해한 액체에 불과했습니다. 오 회장이 헬기 사다리에 매달린 채로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유진, 네가 감히 내 모든 계획을 망쳤어. 그 순간 크루즈 엔진실에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쾅! 2차 폭발의 충격파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헬기가 폭발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잡고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헬기가 옆으로 기울며 바다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 회장의 비명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며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오 회장과 쓸모없어진 냉각 케이스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기울어진 크루즈 갑판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크루즈도 점점 더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5분 후 이준혁의 보트가 유진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강중령, 정신 차려. 여기야. 이준혁이 밧줄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밧줄을 잡고 보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키메라는 어떻게 됐어? 샘플은? 이준혁이 급히 물었습니다. 파괴했어요. 냉각 시스템 전부 망가뜨렸어요.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오 회장 그놈도 헬기랑 같이 바다에 처박혔어요. 이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제야 정말 끝났군. 다음 날 오후 안가에서 유진이 깨어났습니다. 박지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박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유진이 고개를 젓고 일어났습니다. 나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놀랐잖아. 우리 딸은? 다행히 거실에서 얌전히 그림 그리고 있어. 거실로 나온 유진을 이준혁이 맞았습니다. 강중령, 몸은 좀 괜찮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이준혁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남궁 의원과 해외 스파이들 전부 생포했어. NIS 내부에 숨어있던 반역자 놈들도 모조리 검거했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다 끝났네요. 이준혁이 유진에게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중령, NIS로 돌아와. 이번에 내부가 깨끗해졌어. 반부패 팀장 자리를 맡아줘. 유진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거절할게요. 왜지? 자네 같은 실력자가. 유진이 박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자리는 여기에요. 이 사람들 옆이라고요.
유진이 목에서 10년간 간직해온 군번줄을 풀어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어요. 이준혁이 군번줄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언제든 이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하면 연락하지. 일주일 후 박지훈이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그 날카로운 분석이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가 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생화학무기 대응 연구소의 비공식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정부 청사에서는 키메라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키메라 프로젝트를 공식 폐기합니다. 국정원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모든 관련 자료는 박지훈 교수 같은 전문가들의 감시하에 영구 봉인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남궁 의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남궁 철호에게 국가내란 음모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남궁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같은 날 MCI 홀딩스 본사에는 해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오 회장은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두 달 후 유진과 박지훈 그리고 딸은 프레스티지 팰리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집이다. 엄마, 아빠, 집이 제일 좋다. 딸이 현관에 들어서며 기뻐했습니다. 유진이 딸을 안아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제일 좋지. 박지훈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 유진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거 다 끝나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응,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자, 여보. 유진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수 경비원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모든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평범함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프레스티지 팰리스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의 딸이 작은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셨네. 유치원 잘 다녀왔어? 김철수가 경비실에서 나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보고 싶었어요? 딸이 뛰어가서 김철수에게 안겼습니다. 허허, 당연히 보고 싶었지. 우리 공주님 없으면 할아버지가 무슨 재미로 일해. 김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 제일 재미있었어? 저 그림 그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아빠 그림. 딸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보온병을 들고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유진이 따뜻한 커피를 김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503호 사모님, 매번 이렇게 귀한 커피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김철수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저희 딸을 이렇게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는데요. 제가 더 감사하죠.
유진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지우는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주 1회 특별 출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환자분이 잘 이겨내신 덕분이죠. 앞으로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박지훈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박지훈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최인규가 다가왔습니다. 감형을 받고 석방된 최인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환자 보느라 고생 많았다. 최인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저기 동네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거 힘드시죠? 박지훈이 스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인규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지은 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최인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난 정말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이 죄책감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지. 박지훈이 최인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지난 일은 이제 다 잊으세요. 이제는 앞만 보셔야죠. 한편 유진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나요. 딸이 부엌으로 뛰어와 유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배고팠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아빠 오실 거야. 아빠 오시면 다 같이 맛있게 먹자. 유진이 딸의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박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병원은 어땠어? 유진이 박지훈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오랜만에 환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역시 난 의사가 천직인가 봐. 보람차더라. 박지훈이 딸을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NIS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시선이 유진의 집 창문을 향했습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가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 독한 여자가 저렇게 잘 지내고 있군. 이준혁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파트 놀이터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진과 박지훈도 딸과 함께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엄마, 나 그네 태워주세요. 딸이 그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딸을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우와, 더 높이, 하늘까지 날아갈 것 같아. 더 높이 밀어주세요. 딸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지훈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각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네를 밀어주며 딸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나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켜낸 건 국가도 거대한 음모도 아니었어. 유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 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 딸의 맑은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퍼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에 단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프레스티지 팰리스 주민 여러분, 아파트 후문에서 고등학생들이 어린 학생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진이 문자를 읽고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훈도 같은 문자를 받았는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 지훈아. 아, 봤어? 당신 또 출동해야겠지? 박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못 살아. 우리 딸 잠깐만 보고 있어. 나 금방, 아주 금방 다녀올게. 아유, 알았어. 이번엔 제발 조심해. 애들 다치게 하지 말고 너무 세게 하지는 마. 박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 이제 그런 거 조절할 줄 아는 거 알잖아. 적당히 하고 올게. 유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어디 가요? 딸이 그네에서 내려와 물었습니다. 응, 엄마 잠깐 앞에 슈퍼 좀. 금방 올게. 아빠랑 신나게 놀고 있어. 유진이 딸에게 뽀뽀하고 천천히 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책하듯 여유로웠습니다. 박지훈이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유, 저 성격 정말 단 한 번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후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음모도 생화학 무기도 없어. 그냥 동네 아이들 괴롭히는 불량 학생들이야. 유진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디 보자. 요즘 고등학생들 무섭다는데. 적당히, 아주 적당히만 혼내주고 오자.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참교육. 이제 유진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은 유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